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 돈 쓸 곳이 정말 많다. 그런데 정부 고가는 이미 많이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비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6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1,700조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1,74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1년 만에 부채가 60조 2천억 원 가량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방정부 다 빼고 이른바 이제 국가 채무만을 좀 떼어내서 보면 48조 4천억 원 증가한 728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지난해 인구수 5,180만 명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 국민 1인당 1,409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다. 1년 전에 비해서 9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이미 1차 추경, 2차 추경 예고한 상황이고요. 정치권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가구당 줄 거냐, 1인당 줄 거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건전성 논란에 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국가 빚이라는 건 결국 세금입니다. 내가 내든 후손들이 내든 언젠가는 물어야 할 빚인데 받고 쓸 때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빚을 갚을 때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금융감독 당국이요. 이례적으로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동학개미군단 이분들한테 신중한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이 동학개미 군단의 투자 자제령을 당부했는데요. 금감원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주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과거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이다. 앞으로 예측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투자에 뛰어드는 이 신규 투자자들한테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높은 수익률도 있겠지만 높은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전세보증금, 학자금 등으로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해달라라는 얘기인데요.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묻지마식 투자를 결정하고 또 대출을 이용한 투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제 삼가라라는 권고입니다. 이처럼 금감원이 나서 B2를 자제할 요청할 만큼 지금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 사상 최대입니다. 12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고요. 거래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조차도 자녀 명의로 주식통장 가입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코스피가 1,8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종식될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경험이 많지 않은 층에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게 오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화된 가운데 결국 대한항공마저도 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1분기에만 2,500억 원대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을 주는데 고정 비용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이 4월 16일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이 한시적으로 전 직원의 임직원 가운데 70%에 대해서 순환 휴직을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근무하고는 직원이 대상이고요.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은 모두 휴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대한항공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 90%가 운행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셧다운 상태인데요. 이러는 동안 이 휴업 기간 동안 사실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한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언제쯤 하늘길이 열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금 경색에 따른 대한항공의 경영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좀 희망적인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예상 밖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선전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매출도 55조 원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른바 이제 지난해 1분기 영업 쇼크 수준이었는데요. 6조 2천억 원보다도 2.7%가량 늘었고 매출액도 5%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나 이번 실적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이 부진했지만 반도체가 버텼습니다. 근데 문제는 1분기는 반도체로 버텼지만 2분기가 걱정이다라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폰, 가전 부분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제품 갤럭시 S20 거의 판매 이전작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특히 가전제품은 올림픽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과연 2분기까지 삼성의 버팀목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무슨 광고입니까? 그 빨리 좀 알려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또 걱정하시겠네. 다름이 아니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는 전화응답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만큼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정치율 조사 전화에서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을 말하는 자 누굽니까?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던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죠. 당시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한솔수북과의 저작권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구름빵의 출판사 한솔수북에서 그 인터뷰 관련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정정할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구름빵의 출판사 대표인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논란이 된다면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이제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쪽의 반론도 듣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여쭙겠습니다. 네. 출판사가 네. 그림 동화책 구름빵이라고 하는 이 동화책을 통해서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데도 작가에게는 1,850만 원만 지급했다. 이거 너무 지나친 노예계약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내 독자나 내 출판계 관계자들, 작가분들한테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논란이 크게 되고 너무 허위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구름빵 수익이 4천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 근거를 따져가 보자면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저작권을 존중하자고 얘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불법 복제시장 규모가 4,400억이라고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구름빵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언론에 의해서 구름빵 수익이 4,400억이라고 보도가 됐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구름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구름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저희가 책 판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매출과 그리고 이제 구름빵이 다른 걸로 확장이 되면서 들어왔던 그런 수익들이 있는데 합해서 한 20여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굉장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그리고 책을 만들 때에도 사진 촬영을 하는 것 등등으로 비용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저희 회사가 가져갔던 수익은 지금까지 한 2억 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구름빵 계약을 할 때는 2003년에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북스북스라고 하는 회원제 프로그램 상품이었고요. 그 당시에 책 가격이 3,000원짜리였습니다. 네, 여기 제가 책도 들고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안 보이시죠? 네. 저기 카메라를 향해서 좀 보여주세요. 예. 네네. 네, 구름빵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에 좀 이렇게 열어보면은 네. 이런 책이고요. 여기 네네. 가격이 3,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런 3,000원짜리 책을 만들면서 신인 작가였던 그 베키나 작가에게 저희가 8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3,000원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4만 부에 해당하는 인세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구름빵 책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단행본으로 내면서 또 부가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계약을. 그 구름빵의 원작자인 베키나 작가와? 네네네.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에 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었던 거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4,400억 원의 그 출판사가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였고 실제 매출은 20억 정도 됐는데 이런저런 비용을 다 제하고 나서 회사가 가져간 이익, 순이익은 2억 정도다. 그리고 2003년도에 처음으로 베키나 작가와 북스북스에서 이 책을 만들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3,000원짜리 책에 대해서 850만 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사실은 상당히 좋은 계약 조건이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또 추가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그 당시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이다. 뭐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구름빵이라고 하는 책이 아동들이나 어머니들에게 사실은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우리들이 딱 보기에는 저 책 정말 많이 팔렸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작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실질적으로 나는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약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매절 계약을 할 때 원래 이 원작자에게 설명해 줘야 될 설명 의무 같은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 구름빵 베키나 작가와 했던 계약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저작물 개발 용역 계약이었고요. 저작물 개발 용역 계약이었고요. 그 당시에 다른 책들도 모두 북스북스에 들어가는 책들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책을 한두 권 만드는 게 아니고 책을 수십 권을 거의 동시에 만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고 회사에서는 이제 작가들에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처음에 보장을 해줬던 거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 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금액을 받는 거예요. 작가들이 처음에 먼저. 근데 매절 계약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잘 팔리는 책들은 엄청 잘 팔리지만 안 팔리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100부도 안 나가는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1년에 나오는 출판의 종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1년에 신간이 8만 종 이상 나와요. 하루에 200종 이상씩 새로운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잘 팔리는 책만을 보면 안 되고 안 팔리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작가들이 처음에 작업비조차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신인 작가들은. 그래서 출판사는 투자 차원에서 작가들에게 매절 계약을 할 때는 이 작업비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 위험 부담을 그 출판사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절 계약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그 책의 성격이라든가 그 계약을 할 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위험 부담을 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가를 발굴해서 이 회사 차원에서는 이 그림책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을 만들어서 보니까 되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고 수익도 많이 나네.
그러면 작가하고 처음에 매절 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걸 물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했었고요. 네, 저희가 작가에게 제안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작가가 저희가 제안했던 사안을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았었고요. 왜요? 네, 안 받아들였던 이유는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 계약의 부당함을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수익적으로 그 판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소송이 진행될 때도 저희는 계속 합의안으로 냈습니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작가가 받아들이질 않아서 소송이 합의가 안 됐고 결국은 이 재판부가 판결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요 이제 백희나 작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뭐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나는 단독 저작권을 갖기를 원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네네. 회사 측에서 저작권을 넘기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네. 당시에 사진을 촬영한 출판사 직원을 네네. 공저로 형식적으로 집어넣고 네네. 그리고 회사는 계속해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취지로 네네네. 본인에게 금원 뭐 일정 금액의 금원만 준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진에 대한 부분은 사진을 찍었던 그 김양수 작가가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다라는 걸로 이름을 올렸던 거고요. 당시에 백희나 작가와 사진을 찍은 친구가 둘 다 저작권을 못 갖는 건 마찬가지 입장이었어요. 네네. 한쪽은 이제 양도하는 계약을 했고 매절 계약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쪽은 이제 이 일을 담당했던 직원은 아니고 다른 일을 했던 직원이지만 사진을 잘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맡겼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부가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의 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올렸던 거고 하지만 이제 직원이어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백희나 작가는 이제 이렇게 구름빵 논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진을 찍었던 김양수 작가에게 소송을 걸어서 책에 들어가는 이름을 표기하는 거를 못하게끔 막았어요. 성명 표기권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거를 막았고, 그리고 이제 김양수 작가는 그때 항소도 하지 않고 끝내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이런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게 본인은 싫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백희나 작가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이런 싸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항소하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희나 작가는 우선 같이 작업을 했던 이 공저로 되어 있는 그 사진을 촬영한 출판사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소송을 먼저 걸었고 성명을 여기다 넣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근데 일단 거기서는 이겼는데 그 출판사 직원이었던 공저자는 그냥 더 이상 분란 일으키기 싫다 하고 소송을 접었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돼서 하나의 소송이 끝난 거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소송은 백희나 작가가 이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확인받는 그런 소송이죠. 거기에서 지금 1심과 2심에서 전부 다 회사가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회사가 승리하게 된 판결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판결의 이유는 일단 본인이 이거를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뭘 모른다는 거죠? 계약의 내용을 모든 거를 다 양도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이런 계약인 줄 모르고 계약을 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계약도 했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계약도 또 했습니다. 계약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계약서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그 재판이 진행될 때 백 작가 쪽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주장했던 그런 성명 표시권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사진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성명을 바꾸라고 책에 표기된 성명을 바꾸라고 내용 증명이 왔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또
책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책들에 있어서는 표기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김모 씨 사진 촬영했던 김모 씨 이름은 다 빼고 네네. 백희나 작가 단독으로 네네네. 책을 만들고 그 이름을 집어넣어서 네네. 그분이 저작한 거라는 걸 표시를 해줬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1차로 본인이 그 책을 뭐 내용을 만들고 출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하고 두 번째는 2차 저작물이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뭐 뮤지컬을 만들든지 이렇게 좀 부가적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게 2차 저작권인데 지금 백희나 작가는 매절객을 체결하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것까지 모두 다 넘겼기 때문에 그건 문제였다. 그런데 그 넘기는 과정 중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다고 했지만 들은 것으로 판사님들은 판결했다.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해리포터를 했던 조앤 롤링인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12번이나 거절당했지만 13번째 출판사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매절 계약 같은 거 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본인이 많이 가져갔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출판사가 더 가베지위에 있으면서 이 힘든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좀 봐주지 않느냐. 왜 이익을 공유하지 않느냐. 이거는 출판사가 좀 갑질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익을 혼자서 가지려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작가와 저희는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제의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당시에 그는 저작물 개발 용역 계약으로서 모든 2차적 저작권을 다 넘기는 계약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구름빵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다음에 구름빵을 더 많이 알리고 구름빵을 좀 더 아이들에게 다 가까이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때는 백희나 작가와도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희나 작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구름빵은 사실은 고양이 형제가 집을 나가서 구름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반죽을 해서 그걸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달라서 맛있게 먹었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시간 없으니까 여쭙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아직 소송이 안 끝난 상황입니다. 상고심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송의 결과를 저희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출판계 전체적으로 독자들에게도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최대한 작가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신진 작가들과의 작업하는 것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싸움 때문에 정말 동심이 파괴된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사건 와이파이 시간인데요. 백기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 팀장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데이 되십시오. 그리고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자가격리를 위반한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자팔찌 착용을 검토 중이다. 이 어감 너무 이상하니까 손목밴드라고 하자. 손목밴드. 손목밴드든 전자팔찌든 어쨌든 뭔가를 손으로 차고 감시를 당해라. 사실 이건데요. 자, 오늘은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우선 최근에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좀 이런 자가격리
그 입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종종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핫하게 이제 가장 그 뉴스화가 돼 있는 사례 하나가 뭐냐면 2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이제 모자가 있었어요. 40대 여성인데 지방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16일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자가격리 중에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쯤에 아파트에서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동네 놀이터를 갔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서 왔죠. 네. 했어요. 근데 이때 또 마스크도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왜 됐냐면 사실 6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걸 같은 아파트야 저분이 회에 나갔다 왔으니까 자가격리자다라고 하는 걸 이웃 주민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밖에 산책을 하니까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에. 그렇죠. 6분 그렇죠. 어긴 거예요. 6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건 왜 신고를 했을까요? 지금 저분이 지침을 어겨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킨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 전체가 큰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이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신고를 하신 거거든요. 이제 이건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식으로 이건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 오늘 짧기 때문에 네. 다른 거 다 말씀 안 드리고 경상남도 지방에서 20대 남성이 사실 29일까지 유럽에서 입국을 했어요. 29일 날. 근데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인데 이분은 좀 개념이 저는 없다고 봐요. 자, 집 근처 식당으로 가가지고 친구 7명을 불러서 술을 무려 5시간을 먹어요.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신고가 됐냐면 옆에서 그 술집의 옆에서 듣던 손님이 자기가 자가격리 됐는데 난 괜찮아. 근데 너희들 불러 술 한잔 우리 하자라고 해서 불렀다라고 하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옆 손님이. 그렇죠. 그래서 112 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 사례는 이런 정도 하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노영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자발찌,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나 강력 사건이나 뭐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기한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잖아요. 전자발찌를 하기 위해서. 네. 예, 그러니까 발에다 채우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과연 손목 밴드를 착용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지금 오늘의 관건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또 애가 엄마 너무 답답해 이러니까 잠깐 나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파트 내에서 신고가 됐고 또 철없는 우리 또 그 지방에 있는 분은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옆에 있던 분들이 기겁을 네. 해서 신고를 하게 만들고 참 상황도 다양하고 사례도 다양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때일수록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호선 그 전문가님 보시기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좀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링겔만 효과요? 예, 그게 결국 집단이 커지게 되면 개인의 공헌도는 떨어진다라는 데서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지금 4만 6천 명이 넘고 있으니까 그 기간 2주라는 게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압박이 있는 시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봄이잖아요. 꽃은 피고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에 긴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리 탄성이 떨어지고요. 또 우리가 긍정 지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완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괜찮아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몸에는 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지금 감염 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잊고 지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사망자가 사실은 거의 이제 200명에 가깝잖아요. 이 가족들과 또 실제 사망하신 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 또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사회적 공감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나 하나뿐이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수의 문제고 개인의 자유의 측면을 조금 넘어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가 벌써 2달 반이 넘었어요. 네. 그렇죠.
국민 모두가 정말 지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주변의 지표가 좀 뭔가 좀 안정권에 들어서나 보다 좀 해결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실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우리들 모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 조치로 전자 팔찌, 손목 밴드 네, 착용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필리핀에서는요. 이런 그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총으로 쏴도 된다. 이래가지고 정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예, 그래서 정말로 했습니다. 경찰이 쏴가지고 한 명이 또 어제 사망을 60대. 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자팔찌 도입 이 정도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도입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 2015년 중동기 호흡군 증후군 때 그게 종식이 언제 됐냐면요. 5월 달에 시작해서 실질적으로는 7월 달에 종식이 종료가 됐지만 12월 달에 공식으로 종식 선언을 했고 그 당시에는 38명이 한국인이 이제 그 돌아가셨었는데요. 이제 변종 코로나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양산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범죄자, 뭐 강력범죄, 살인, 뭐 유괴사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전자발찌를 차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호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4만 6천 명 정도가 자가격리자인데 이 중에 75명 정도가 입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하지만 다만 전문 의료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미세한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잡혀가는 시점에 이 지침을 어겨서 한 사람이 밖으로 외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감염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야간에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클럽이나 어떤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 30명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밖에 감염이 됐다 했을 때는 300명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50명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또 다시 양산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저는 대기실에서 우리 이호순 교수님하고 말씀드렸지만 규범이나 의무 그러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 아시지만 수인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민법에도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 수인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 이게 범죄자들이 하는 전자발찌 부착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그래서 손목 밴드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전체 구성원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호선 전문가께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권 침해라고는 표현이 뭐 완전히 틀린 표현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서 플러스 거기에 손목밴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중 구속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처음에 뭐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자가격리 지금 상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앱을 깔고 있잖아요. 다 까는 게 아니라 동의한 분들이 한해서 깔고 있고 맞아요. 네. 60% 정도 되죠. 또 한 가지 지금 이 손목밴드도 의무 착용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동의 이후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착용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인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저는 실효성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상 이런 동의하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미 동의한 사람들은 사실 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분들이고요. 오히려 이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제 보니까 그 대검에서 자가격리를 어긴 분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내렸더라고요. 네, 실형을 구형을 했다는 얘기는 네. 사실은 뭐 손목밴드에 관련된 논의는 거의 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만큼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체계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그 손목밴드와 같은 제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나왔을 때는 그 약한 게 오히려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 생각은 지금은 우리가 일상을 평상과 비상으로 나눈다면 비상이잖아요. 비상에서 우리가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 평상에서의 우리의 권리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백 팀장님.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홍콩 사례가 이제 언론에서 네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선진국 같은 데도 어떤 규범이나 의무, 그러니까 소위 국민이 지켜야 되는 수인의 의무를 저버릴 때는 법률로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공의 목적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 감수를 함으로 해서 전체 공동 구성체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범죄자들에게 그 판결로 인해서 결정되는 이런 전자발찌 부착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왜 그러냐? 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사들이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할 때 비상시 빨리 호출하는 그런 부분을 손목이 차잖아요. 그렇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공익 목적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걸 채워가지고 감시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도입은 하고 이게 오히려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으로도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자가격리에 대한 이해를 좀 명확하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가격리는 확진자가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자가격리 역할뿐만 아니라 함께 사회적 돌봄에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지금 우리 의견 많이 주시는데요. 8579 애청자님께서 입국자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만에 하나라도라는 생각으로 이 손목밴드 얘기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주셨고요. 또 8672 쓰시는 분께서 격리 중이 사람이거나 격리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거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밴드를 차는 건 어떨까요?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또 6635님께서도요. 세상의 모든 자유에는 그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다 좋은 말씀 정말 주셨고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제가 주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노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짧게 말씀드리면요. 우선 그 건강 수칙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민 각자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료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2m 간격을 두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게 2m를 벗어나면은 이 중력에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염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2m 간격 유지하라는 부분.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요. 손 씻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정부의 지침을 들어주고 그 규제에 동참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그 메르스 때도 우리가 38명 정도로 그친 거는 굉장히 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법률적 이런 어떤 명시를 해서 이런 어떤 그 손목밴드 같은 부분도 앞으로 그 코로나 변종에 대비해서 법률적이나 어떤 그 규율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안전수칙을 지키거나 물리적 거리를 둔다는 얘기는 결국 배려와 동시에 책임을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참된 성숙성이고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떤 위치에 갖다 두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네, 안전수칙 지키고 그다음에 배려하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님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네, 전자팔찌 관련해서 1275 애청자님께서요. 전자팔찌, 손목밴드 이런 거 말고요. 이웃사랑 밴드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스포츠 관심 없는 사람도 갑자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예, 박항서 감독 연봉 삭감 논란입니다. 안 그래도 저 이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그렇게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려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처음에 연봉 3억 정도 받는 걸 갖다가 너무 좋은 성과를 거두니까 자발적으로 막 10억 넘게 올려줬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경기가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구단들의 수익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다 연봉이 삭감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한 언론사가 이 박항서 감독도
연봉을 삭감해야 된다. 고통 분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기사를 내보낸 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뉴스 가치가 별로 없는 정보였습니다. 왜요? 베트남의 일반적인 여론도 아니었었고요. 베트남이 뭐 주류 언론이 보도한 것도 아니었고 극소수의 언론이 그냥 주장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베트남의 아주 그 극소수 언론하고 우리 언론이 베트남하고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을 해서 이슈화 시킴으로써 뉴스 클릭을 좀 올리려고 하는 뉴스 장사에 불과했던 공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논란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과연 이게 논란이었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제 흔히 이제 기사를 보게 될 때 이제 진짜 이슈였었고 논란인 것도 있고 근데 끝맺음을 뉴스 기사에 보도해서 논란이다 이렇게 내보낼 때는 진짜 논란인 사안도 있고 속마음은 논란이 아닌데도 논란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뉴스 많이 보길 바란다. 이런 속마음으로 쓰는 기사들도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사실 속았네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베트남 분들이 어머 우리한테 잘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속으로 좀 분노했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 노 변호사께서도 속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속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의 실사정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어떤 과정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베트남어를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든 속사정을 이제 알면 된다 말씀하셨는데 속사정이 뭐였습니까? 이번 보도공정의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 속에서 베트남의 한 인터넷 매체가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은 왜 할 수 없나 이런 제목을 달고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위해서 이제 고통을 분담해야지 된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국내 언론이 베트남 언론 박항서 감독 연봉 삭감해야 이 정도의 이제 제목을 달고서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이 기사를 내보내니까 이제 댓글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부 댓글 중에서 베트남의 배신이다. 박항서 감독님 베트남을 떠나세요. 이런 댓글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댓글이 올라오니까 이 댓글을 인용해가지고 베트남 언론에서 이것이 한국의 반응이나 여론인 것처럼 이게 결코 우리의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이 한국의 이제 반응이라고 보면서 베트남 언론이 다시 한국에서 베트남의 배신이다. 박항서 감독님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한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다라고 다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여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일부 댓글을 인용해서 여론이라고 포장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박항서 감독의 그 연봉을 삭감해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베트남 축구협회나 아니면 베트남 정부 아니면 축구협회를 관리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임원이 뭐 고려하고 있다, 언급하고 있다. 이 정도 나오면 이게 책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건데 그냥 베트남의 한 인터넷 매체에서 그냥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는 근거인데 이걸 인용해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참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그 베트남에 있는 아주 작은 한 인터넷 언론에서 이런 정도 헤드라인으로 뭐 연봉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크게 보도를 했고 그 보도와 관련돼서 댓글 달린 것 중에 좀 자극적인 맞습니다. 그런 댓글을 오히려 마치 우리 전체 여론인 것처럼 다시 또 베트남 언론이 보도를 하고 이게 왔다 갔다 순환되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양국의 오해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 노 변호사가 말씀하신 사람 마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감정이 충분히 일 거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또는 이런 반응을 유도하려는 마음가짐으로 기사를 우리 언론이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트남의 그 베트남넷이라는 한 인터넷 매체가 최초로 이런 보도를 주장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언론에서 이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대부분의 언론은 베트남 언론 박항서 감독 연봉 삭감해야 이 정도의 이제 제목을 가지고 다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이 나오면 어떤 느낌이세요? 태도 바뀐 베트남 박항서 감독 연봉 삭감해라. 약간 다른 뉘앙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영웅 대접을 이렇게 박항서 감독 연봉 삭감 강요받아.
이게 지금 그 가상으로 생각해 보신 자극적인 아니 이게 실제 나온 보도입니다. 실제 나온 거예요? 실제 나온 보도 중에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다는 기사들의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또 박항서 매직은 일장 춘몽이었나 이런 제목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기사의 제목을 뽑을 때는 반드시 베트남 언론이 주어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언론에서 이제 인용을 할 만한 정도의 책임감이 있거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 예를 들면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좀 고려하고 있다, 뭐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베트남 정부나 베트남 축구협회 또 베트남의 축구 관련된 어떤 그 정부 기구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당연히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박항서 감독의 그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대표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할 때 설명해 줬어요. 베트남에 수만 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단 3군데에서 이런 주장을 실은 기사를 내보낸 거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크게 믿고 인용할 만한 출처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베트남이 주어가 되는 거하고 베트남 언론이 주어가 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베트남의 한 언론 또는 베트남의 한 인터넷 매체, 베트남 언론 이 정도까지 주어가 됐어야 되는 건데 마치 베트남이라고 주어를 사용해서 베트남에 이게 주도적인 여론이 있냐, 베트남에 책임감 있는 단체에서 얘기한 것이냐 이렇게 좀 포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트남과 한국 국민의 감정을 아주 상당히 교묘하게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식의 보도가 뭐 스포츠에만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막 너무 일상화됐다. 그리고 감정을 좀 건드려서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식의 얄팍한 이 상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조금 순수하지 못하게 좀 왜곡되게 우리를 향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언론 장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포츠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스포츠 기사가 정치 기사하고 좀 이 구조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되는 양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구조죠. 정치도 그렇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이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 과거에 그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노모 히데오 일본 선수와 맞아요. 같이 뛰었었죠. 네. 근데 두 선수의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선수는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입장이고 고향을 떠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둘의 처지를 박찬호와 노모 히데오는 서로 얘기 안 해도 알 수는 있겠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둘 사이는 서로 이제 격려도 하고 의지할 수 있는데 박찬호와 노모 히데오를 우리는 한일전이라는 구도 오늘 몰아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장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예를 들어 아사다마와하고 김연아 선수가 동시대에 뛰었는데 그때 극히 막 일부 댓글을 막 인용하는 기사가 쏟아나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처럼 이 양국 간의 국민 감정을 막 건드렸었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관심이 높아지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마와가 사이가 나쁜 사이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 또 우리 그 스포츠 팬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기사를 과거처럼 사실로 전부 다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일부 언론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식의 어떤 그 일방적인 프레임, 스포츠에서는 가장 그 장사가 잘 되는 프레임이 한일전이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그냥 빗대가지고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은 좀 씁쓸하죠. 네. 어쨌든 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스포츠에서도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수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은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정말 애청한다. 이러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7시 정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